알기 쉬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천천히 강의에 집중해주세요. 6. 인지주의 이론. 1. 인지주의 이론의 개념을 이해한다. 2. 학자별 이론의 특징을 비교 설명한다. 3. 성격의 발달과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 인지주의는 발달이론과 학습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발달이론에서는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과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 및 비고츠키의 이론이 가장 대표적이다. 인간의 인지발달 이론은 주로 인간의 지능 발달에 관한 것으로 지능의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두 측면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지능의 기능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이 인지발달과 통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지발달이란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적응 과정으로서 몇 단계를 거쳐서 발달이 되는 것이다. 인지론적 접근의 대표적인 학자로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지주의 학습이론은 1950년대 이후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학습이 일어나는데 학습자 내부에서 진행되는 인지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은 학습자의 외부 환경 조건이 학습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주의자들의 가정과의 상이한 접근이었다.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저항하여 생겨난 인간 학습이론으로 우리 눈으로 직접 관찰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 두뇌 속에서 벌어지는 외부 감각적 자극의 변형, 기호화 또는 부호화, 파지, 재생 또는 연출이라는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을 연구한다. 즉, 인간의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이 외부 세계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하고 기억하는가에 대한 이론인지주의 학습이론은 외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내적 과정에서 학습의 의미를 구명하고 있다. 인지주의 학습이론의 종류는 형태주의 심리학으로서 바르트 하이머의 장이론, 켈러의 통찰이론, 정보처리 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형태주의 심리학은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과 그것이 학습되고 기억되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의 형태를 인지하고 해석하는 인간의 지각에 대한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진다. 대표적인 예로는 파이 현상이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할 때 종종 실제 존재하는 사실과는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즉, 착시현상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경험의 본질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의 형태를 인지하고 해석하는 인간의 지각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각된 정보가 구조화되고 조직화되는 원리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켈러가 제안한 통찰이론이 있는데 이는 문제 해결의 과정은 통찰적 전략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술탄이라는 침팬지 실험에서 도구를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실험으로 행동주의의 실험 결과와 다른 상황을 증명하였다. 레빈의 장이론은 문제 해결에서의 문제를 전체 장면에서 지각하는 의식현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인지주의 학습이론은 정보처리 이론으로 발전한다. 정보처리 이론은 새로운 정보가 투입되고 기억되며 다시 인출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이론, 즉 학습자의 내부에서 학습이 발생하는 기제를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정보처리 이론의 물리적 구성 요소는 정보 저장소로서 감각 등록기, 작동기억, 장기기억이 있다. 감각 등록기는 학습자가 환경으로부터 눈이나 귀와 같은 감각 수용 기관을 통해 정보를 최초로 저장하는 곳이고 작동기억은 단기기억 장치로서 성인의 경우 보통 5개에서 9개의 정보가 약 20초 동안 저장되고 정보의 양과 지속 시간에 제한이 있다. 장기기억 장치는 무한한 정보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곳으로 개인의 경험을 보유하는 일상기억과 문제 해결 전략과 사고기술, 그리고 사실 개념, 일반화의 의미기억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학교에서 학습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장기기억 중 의미기억에 저장된다. 정보처리 이론의 정보처리 과정은 투입된 정보를 하나의 저장소에서 다른 저장소로 옮기는 내부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주의 집중, 지각, 시험 부호화, 인출, 망각 등의 과정이다. 주의 집중은 자극에 반응하는 것, 선택적 학습은 주의 집중을 함으로써 시작된다. 지각은 경험의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는 과정이며 시연은 작동기억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리 과정으로서 정보를 소리내어 읽든지 속으로 되풀이하든지 그것의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호화는 장기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정보에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거나 연합하는 것으로 작동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정보를 이동시키는 과정이며 인출은 장기기억에서 정보를 찾는 탐색 과정으로서 부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효과적으로 부호화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인출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1.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1. 피아제의 생애. 피아제는 스위스의 철학자, 자연과학자이며 발달심리학자이다. 그는 그의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적응에 관심을 돌렸다.
그는 훈련된 과학자의 눈으로 그들을 관찰하면서 아이들의 놀이를 환경과의 대결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적응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어린이의 학습에 대한 연구인 인지발달이론과 자신의 인식론적 관점인 발생적 인식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위스의 뇌샤텔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자연현상에 대해 관심이 많아 새 물고기들을 관찰하곤 하였다. 10세 때 색소결핍증에 걸린 알비노 참새에 대해 논문을 발표했으며 21세인 1918년에 뇌샤텔 대학에서 연체동물에 관한 논문으로 동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3세 때 아동심리 분야에서 과학적으로 정신 발달을 연구하여 지식의 근원에 대한 철학의 인식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것이 그가 주장한 발생학적 인식론이다. 1920년 파리의 비네 연구소에서 아동용 지능 검사를 만드는 연구에 참여한 피아제는 아동들의 틀린 답에 일관된 유형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들 사고에 공통된 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아동의 독자적인 사고방식을 알아내기 위해 표준화된 검사 대신에 보다 개방적인 임상 면담 방법을 고안하였다. 아동의 사고에 관한 성인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아동 자신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아동의 자연적인 활동을 관찰하였다. 1940년 도식 동화와 같은 개념을 확립했으며 30년 동안 임상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아동의 정신세계의 독특성과 사고의 질적 변화에 대한 인지 발달 단계 이론을 형성하였다. 이 주요 개념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도식과 동화, 조절, 평형 등을 들 수 있다. 1. 도식 구조 피아제는 인지 발달의 기능적 측면 외에 구조적 측면을 설명하면서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체제, 즉 이해의 틀을 도식 또는 구조라고 하였다. 구조는 유기체가 생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접촉에서 되풀이되는 행동과 경험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인지구조는 유기체가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심리적 구조의 틀, 즉 이해의 틀을 말한다. 인간이 발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그 주위에 있는 환경으로서의 세계를 구성하여 인지구조가 변화하는 것이다. 인지구조는 직접 관찰될 수 없으며 아동의 지적 행동을 통해 그 특징을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생아가 가진 몇 가지 반사 중에 빨기 반사나 쥐기 반사가 반복되는 중에 빨기 도식, 쥐기 도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도식들은 반복되는 행동을 통하여 인지구조는 분화되고 더 복잡한 고차원의 구조로 발달된다. 이 동화와 조절 피아제는 인지 발달이란 인간이 자기의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적응 과정으로 보아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도식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반응하여 기능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식관계 절차라고 했다. 이러한 도식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기제로서 동화와 조절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였다. 동화란 새로운 정보 혹은 경험을 접할 때 그러한 정보와 경험을 이미 자신에게 구성되어 있는 도식에 적용시키려는 경향성이다. 조절이란 새로운 정보 혹은 새로운 경험을 인식하기 위해 기존의 도식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절은 동화로서 적응되지 않을 때 유기체 자신의 구조를 변형시킴으로써 적응하는 과정이다. 동화와는 반대이면서 상보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이란 모순 없는 새로운 지식은 동화시키고 기존의 도식에 적절하지 않은 지식에 대해서는 도식을 변경하면서 끊임없이 도식을 확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3. 평형 인간에게는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려는 본능적이고도 선천적인 욕구가 있다. 피아제는 이러한 경향을 평형에 대한 욕구라고 부른다. 인간의 인지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유기체가 자기 조절을 통한 평형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유기체는 그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균형을 추구한다. 이 균형이 깨지면 동화나 조절이 나타나 균형을 깬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새로운 지식을 꾸며서 이 깨진 균형 상태가 도전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평형화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동화와 조절이라는 두 기능의 통합 과정이다. 동화와 조절에 의해 평형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모든 연령과 인지 발달 단계에서 동일하다. 3인지 발달 이론 피아제는 아동의 인지적 발달은 인지구조의 질적인 변화 과정으로 인한 기존의 인지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지구조가 결합되어 일어나며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는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1. 감각운동기 아기가 태어날 때 생물학적으로 부여된 몇 개의 단순한 반사 기능은 감각운동기 동안에 물건을 잡고 빠는 등 여러 형태의 신체적 활동에 의해 다양한 감각운동적 도식으로 변화하며 마침내는 의도적이며 체계적인 인지적 행동으로 발달해 나간다. 발달의 처음 단계에서 아동은 시각, 청각 등의 조절 감각과 운동 능력에 초점을 둔다. 그들의 사고는 자신의 신체적 행동에 주변의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제한되어 있다.
감각운동기의 아동들은 기억 속의 사물에 대한 어떤 표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모방력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감각운동기 동안 아동은 표상 형성의 기초가 되는 대상 개념을 발달시켜간다. 즉 2단계의 인지 발달은 감각과 신체적 운동으로부터 얻어진 정보에 기초한다. 반사적 행위로부터 점차 목표 지향적으로 발달하는 대상 연속성이 획득된다. 시야에서 사라져도 존재한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이다. 이 전조잡기. 이 시기는 아동의 정신적 표상에 의한 사고가 가능하나 아직 개념적 조작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발달의 불완전한 단계이다. 아동들은 2단계에서 감각 운동이 더욱 정교하게 발달된다. 그러나 트럭, 아파트, 나무 등과 같이 물질로 존재하거나 현재 상황과 연결된 개념들은 비교적 쉽게 습득하지만 추상적인 개념의 습득은 여전히 한정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지각적 속성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직관적 사고 때문에 지각된 것 이상의 정신적 표상을 발달시키지 못하므로 아직 아동의 사고체계는 비체계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전조잡기의 특성으로 자기중심성, 중심화, 비전이 추론 등을 들 수 있다. 3.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에는 어느 정도 논리적 추리를 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한다. 피아제는 구체적 조작기 아동의 조작, 행동 속에 나타나는 논리적 사고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가역성의 개념을 들고 있다. 가역성이란 일단 변형된 형태가 그 반대 절차에 따라 다시 현재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말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세 가지 조작 형태가 보존 개념, 분류 조작, 서열 조작이다. 4. 형식적 조작기. 가장 발달된 인지적 조작을 할 수 있는 단계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설적인 것, 확률, 가능성 등에 관해 생각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며 고차적인 추상과 사고 능력이 발달된다. 이들은 언어를 사용하여 논리적 사고를 표현하며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여 가설의 설정과 검증을 통한 결론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2.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1. 콜버그의 생애. 콜버그는 1927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명문 사립고를 졸업한 이후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홀로코스트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 난민들을 유럽에서 이스라엘로 실어 나르는 수송 비행기 부조종사가 되어 그들을 돕는 일을 하였다. 영국군에 체포되어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하게 되었고 도덕적 행동주의자였던 자신에게 유대인의 종교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것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이 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1947년 시카고 대학에 입학하여 박사 과정까지 빠른 시간에 도달했으며 피아제의 학문적 영향을 받아 도덕성 발달 이론을 펼치게 되었다. 콜버그는 1956년부터 10세부터 16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 75명을 대상으로 도덕성 발달을 연구하였다. 콜버그는 1976년에 피험자들에게 하인즈의 딜레마라는 가상적인 도덕적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서 왜 그렇게 판단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통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에 따라 6단계로 도덕성 발달 수준을 구분하였다. 각각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는 각기 다른 인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인습적 수준의 인지 발달은 자기중심적이다. 인습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후인습적 수준에서는 형식적 사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사람은 후인습적 단계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성인이라고 해서 모두 6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만이 6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성인은 남자의 경우에 4단계, 여자의 경우에 3단계까지 발달한다고 보았다. 도덕적 발달에 기초하여 도덕성 발달과 영향 요인으로는 부모의 영향, 또래의 영향, 대중매체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 도덕의 정의. 콜버그는 도덕성의 가장 본질적인 구조는 정의의 원리라고 본다. 그 핵심적인 의미는 평등과 상호성에 의해 규제되는 책임과 의무의 분배이다. 그가 보기에 타인 존중으로서의 정의의 원리는 법의 원리보다 상위의 도덕성이다. 왜냐하면 법과 사회계약의 요구와 원리는 바로 이러한 정의의 원리에서 연역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가설, 즉 사고구조의 변화 과정이 문화와는 관계없이 일정 단계를 거쳐 발달하는 것이고 인식에 있어서 인식하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형식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도덕이란 정의의 원리로서 개인의 도덕적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사결정 또는 도덕 판단이라고 콜버그는 정의하였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선택의 근거에 초점을 맞추었다. 과학적인 연구 방법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된 도덕성의 연구 방법들은 정신분석학적 입장, 사회학습, 이론적 입장, 인지발달적 입장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도덕성은 동일시를 통해서 발달하게 되는 초자아의 개념이며 도덕성의 발달은 외적 기준이나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학습 이론은 도덕 발달을 학습 조건화 사회화의 산물로 보고 있다. 인간을 백지 상태로 보고 사회가 개인의 경험을 제공해 준다고 여긴다. 이에 반해 인지 발달 이론은 인간의 도덕 발달이 지적 발달과 동일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고 인지 구조의 평형화 과정을 통하여 도덕적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콜버그의 도덕성을 도덕적인 갈등 사태를 해결하려는 능력으로 보고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판단의 근거나 이유의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덕성을 내면화된 사회적 문화적 행동 규칙을 뜻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통합된 도덕성의 개념을 옹호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되고 도덕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콜버그는 도덕성을 도덕적 갈등 사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판단의 근거나 이유의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에게 있어 도덕성이란 어떠한 행위를 선택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콜버그가 말하고 있는 도덕성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인간이 가지는 가치나 이상이 모두 도덕적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도덕성이란 사람들 사이의 상호협동과 조정에 관련된 원리나 기준이므로 공유 가치를 다루는 일이다. 셋째, 도덕성은 덕목이나 가치를 다루는 형식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도덕적 수준은 정의에 대한 여러 가치와 덕목들을 다루는 방법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도덕 판단이란 결국 사회적 공유 가치에 입각하여 역할 채택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주장된 가치들이 갈등할 때 반성적으로 사고하여 옳고 그름 선악의 논리적 서열에 매기는 인지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3. 도덕성 발달 이론. 콜버그는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피아제는 아동 발달의 도덕 발달을 3단계로 전도덕적 단계, 타율적 도덕 단계, 자율적 도덕 단계라고 구분하였다. 전도덕적 단계는 도덕이나 규칙을 모르는 단계이며 타율적 도덕 단계는 외적인 증거와 행위의 결과로서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단계이며 자율적 도덕 단계는 의도가 어떠한지를 통하여 판단하는 단계인 것이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한 우유가 담긴 컵을 한 개 깬 아이와 엄마를 도우려다 컵을 2개를 깬 아이의 경우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컵을 더 많이 깬 아이가 나쁘다고 판단할 경우는 타율적 도덕 단계이며 자율적 도덕 단계는 의도가 나쁜 아이가 더 나쁘다고 판단하는 단계이다. 각 단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1단계 벌 회피 복종 지향의 단계. 아동에게는 행위의 결과가 벌인가 칭찬인가가 선악을 판별하는 주요 증거가 된다. 벌 받기 싫고 벌 받을까 무서워서 행동하는 수준이다. 진정한 의미의 규칙에 대한 개념이 없다. 2단계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적 상대주의 단계. 자신에게 당장 이익이 있을 때 규칙을 준수한다. 내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도와준다는 1대1의 상호교환 관계를 중요시한다. 3단계 대인관계 조화 지향 단계.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행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기에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판단한다. 타인의 반응이 도덕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물리적인 힘보다는 심리적인 인정 여부에 관심이 있다. 사회적 규제를 수용하며 의도에 의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타인으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려고 행동하는 수준이다. 4단계 벌과 질서 준수 지향 단계. 권위 고정된 규칙 사회적 질서를 지향한다. 개인적인 문제보다 전체를 위한 의무감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이다. 주어진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행동을 나타내는 시기이다. 사회 집단 제도에 공헌하는 것 역시 선이라고 생각한다. 5단계 사회계약 지향 단계.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 전체가 인정하는 기준을 준수한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규칙을 준수한다. 법과 규칙은 대다수 성원들의 더 나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변경 가능하다고 본다. 6단계 보편적 원리 지향 단계. 스스로 선택한 도덕 원리에 따른 양심적인 행위가 곧 올바른 행위다. 도덕 원리는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들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단계들은 각각 사고방식에 있어서 질적으로 다르다. 둘째, 각 단계는 구조화된 전체를 형성한다. 셋째, 단계들은 불변의 계열을 형성한다. 넷째, 단계들은 위계적 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단계의 개념은 다양한 문화적 조건하에서도 계열의 보편성을 가진다. 콜버그는 이런 피아제 이론을 발전시켜 도덕적 딜레마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추론하는지를 분석하여 도덕적 발달 단계를 체계화하였다. 다음은 콜버그가 사용한 도덕적 딜레마의 예시이다. 콜버그는 도덕적 추론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남편은 약을 훔쳤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만 하는가? 약사는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약사가 부인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정당한가? 만약 정당하다면 그리고 부인이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약사를 더 심하게 처벌해야 할까? 이 상황에 따라 삼수준과 6단계의 도덕성 발달이론을 제시하였다. 3. 비고츠키의 사회인지 발달이론. 1. 비고츠키의 생애. 비고츠키는 러시아 출신의 심리학자로서 그는 내적 인지 발달의 중요성을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역사적 맥락 내에서의 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사회, 문화, 역사적인 측면을 제시하였다. 러시아 최초의 심리학자이며 천재성을 인정받아 활발한 연구를 하였으나 37년으로 짧은 인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론과 저서는 그의 선후배들이 요약 정리한 것이 알려지고 있다. 이 비고츠키 이론의 기본 전제.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지식을 구성하는 능동적인 존재. 인지 발달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언어가 인지 발달을 주도한다.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 성인은 아동의 인지 발달에 있어 발판 역할을 한다. 근접 발달 지역이 존재한다. 놀이의 중요성 강조. 3. 비고츠키의 발달의 단계. 1원 시적 또는 자연적 단계. 이 단계는 출생에서부터 만이세경까지 계속되며 세 가지의 비지적 언어 기능으로 특징을 이룬다. 고통이나 좌절로 인한 울음이나 만족을 나타내는 목청의 울림과 같이 정서적 해방을 표현하는 소리. 생후 2개월부터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존의 정서적 반응에 타인의 모습이나 목소리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리들이 추가. 대상과 욕구에 대한 대용으로 기능하는 최초의 단어들의 출현으로 조건 반사에 의해 학습. 2. 순수 심리 단계. 이 단계의 아동은 언어가 상징적 기능을 지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물의 이름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 이러한 발견을 표현하게 된다. 아동은 더 이상 타인에 의해 단순히 조건화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활발한 정보를 추구한다. 아동의 어휘는 급격히 증가한다. 이 단계에서 언어와 사고가 결합하기 시작한다. 3. 자기중심적 언어의 단계. 취약 전에 유치원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놀이 장면에서 발견된다. 자기중심적 언어는 아동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활동하는 것에 독백을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자기중심적 언어를 사고의 중요한 새로운 도구로 간주한다. 자기중심적 언어는 단순히 긴장의 완화나 활동의 표현적 부산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모색하는 사고의 중요한 도구이다. 자기중심적 언어는 7세경이면 사라진다. 4. 내적 언어의 단계. 이 단계에서는 아동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무성 언어의 형태로 언어를 조직하는 것을 배운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적 기호를 사용하는 논리적 기억을 수단으로 하는 사고를 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친 후 비로소 인간은 내적 언어와 외적 언어의 양자를 개념적 또는 언어적 사고 도구로 사용한다. 4. 근접 발달 영역 이론.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은 피아제의 인지 이론과의 비교되는 것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또는 교수학습 상호작용을 강조한 이론이다. 근접 발달 영역은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거리이고 실제적 발달 수준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확인되는 발달 수준이며 잠재적 발달 수준은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발달의 수준이다. 예를 들어 8세 된 어떤 아동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12세용 문제까지 풀 수 있는데 어떤 아동은 똑같이 도움을 받더라도 9세용 문제밖에 풀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동일한 지적 발달 수준에 있는 두 아동도 성인의 도움을 받아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의 크기인 근접 발달 영역이 다르다면 이 두 아동의 지능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은 인지 발달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동의 인지 발달에 교사나 성인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비고츠키는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하는 인간의 정신작용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의 측면을 제시한다. 인지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동의 언어 습득에 영향을 받는데 내적 언어와 사회적 언어 모두 영향을 받는다. 비고츠키는 근접 발달 영역을 독립적인 문제 해결에 의해 결정된 실제적 발달 수준과 성인의 안내 혹은 보다 유능한 동년배와의 공동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에 의해 결정되는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거리이다라고 정해 내리고 있다.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논제는 아동이 도움을 받지 않고 수행하는 것에서는 성인이나 다른 유능한 사람의 도움에 의해 아동의 반응을 분석할 수 있는 정신적인 기능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점진적인 내면화의 중요성 그리고 인지 발달의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지적인 발달과 비고츠키의 학습 이론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5. 발판화. 비고츠키는 개인의 지적 발달은 문화적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동은 성인의 도움을 받아 문화적 산물로서의 지식을 내면화함으로써 개인적인 인지 발달이 가능하게 된다. 아동의 지적 발달은 내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성인과 아동의 상호참여 활동을 통해 촉진되는 것이다. 근접 발달은 이러한 상호참여 활동에 의해 진단될 수 있다. 비고츠키 이론에서 성인과 아동 간의 상호참여 활동은 단순한 지능의 진단뿐 아니라 아동의 인지 발달을 촉진하는 방안으로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매 단계마다 아동의 수행 수준에 맞추어 도움을 주는 수준과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안을 흔히 발판화라 부른다. 발판화는 성인의 일방적인 가르침에 의존하는 성인 중심의 인지 발달 촉진 방안과 아동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존하는 극단적인 아동 중심 방안을 적절히 통합하여 성인이 아동의 수행 수준에 적응해가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독자적인 문제 해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효율적인 성인과 아동 간의 거래적 상호작용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6. 피아제의 인지이론과의 비교. 비고츠키의 이론은 흔히 피아제와 비교되어 설명된다. 비고츠키의 이론은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그리고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은 인지적 구성주의로 설명된다. 동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이론은 인간의 발달, 즉 지식의 형성 과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행동주의적 방법론의 부적절성을 인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식의 속성이나 실제의 문제, 그리고 지식과 학습 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상이한 입장을 보인다. 두 사람의 이론은 모두 인간의 인식이란 구성의 작업이며, 지식은 이러한 구성의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 구성주의적 입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피아제의 경우 인간은 자신의 주관적인 형태로 지식을 구성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또 다른 지식을 형성해가는 인식적 행위에서 중심을 개별 인간의 주관성으로 보았지만, 비고츠키는 지식은 먼저 사회적인 차원에서 구성되고 이것이 개별적인 인간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 안에 내면화함으로써 재구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피아제에 있어서 지식의 발달은 평형화를 이루는 인식 주체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과정이지만, 비고츠키에게 있어서 지식의 발달은 개인 심리관 과정과 개인 심리 내적 과정인 내면화로 설명되고 있다. 7. 비고츠키 이론의 한계점.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이 모호하다. 학습 능력, 학습 유형, 발달 수준의 미지수. 일반성, 안정성, 측정 방법의 부재. 각기 다른 연령 또는 각각의 발달 수준에서 아동들이 보이는 발달적 차이점에 대한 기술이 거의 없다.
감사합니다.